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죠. 이불을 조심스럽게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남편 정호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이제 익숙했지만 편안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어두웠어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날 때는 더욱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나도 잠을 설쳤다며 아침부터 잔소리를 하시거든요. 발끝으로 살금살금 마치 도둑처럼 제 집에서 숨죽이며 걸었습니다. 부엌불을 켜자 냉장고 불빛이 문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하루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아침상에 올릴 반찬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는 7시 정각에 상이 차려져 있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6시 반에 시작해도 빠듯한 시간이었지만 5시에 일어나는 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어요.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각하면 서러워지니까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나았어요. 찌개가 끓는 소리, 계란이 지글거리는 소리,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 매일 아침 듣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소리들이 제 20년을 채워왔어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께서 부엌 문을 여셨습니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았는데도요. 벌써 6시인데 상이 안 차려졌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나태해진 것 같아. 예전보다 느려진 거 아니야? 나태하다니요. 저는 매일 5시에 일어나는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길어지고 하루가 피곤해지니까요.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익힌 습관이었어요. 식탁에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생선구이, 나물 3가지, 김치. 정갈하게 차린 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 앉으시더니 하나하나 살펴보셨습니다. 마치 검수하듯이요. 찌개 국물을 떠서 맛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생선구이를 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고요. 나물을 집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저 서서 기다릴 뿐이었어요. 남편이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형식적인 인사말이었어요. 목소리에는 아무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줘야 했는데 이제는 그냥 눈치만 보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언제나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오늘 동생네가 저녁에 온다고 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시작이구나. 시동생 부부가 오는 날은 항상 힘들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저는 더욱 작아져야 했거든요. 특히 시동생 부인 혜진 씨는 저를 볼 때마다 우습게 봤어요. 말투에서, 눈빛에서, 행동 하나하나에서 무시가 묻어났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저는 부엌 한쪽 작은 공간에 앉아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항상 이 자리였어요.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만 앉았고 저는 구석에서 후다닥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겨우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 밖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오늘은 시동생네가 온다고 했으니 집을 깨끗이 청소해야 했어요.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거실, 안방, 시어머니 방, 남편 방, 화장실. 모든 곳을 구석구석 닦았어요. 걸레질을 하다 보니 허리가 아파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혜진 씨는 집에 먼지라도 있으면 흉을 보거든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서였어요. 시장을 돌면서 신선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오는 날은 평소보다 더 좋은 것들로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래야 뭐라고 안 하시니까요.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와 짐을 내려놓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은주였어요. 은주는 평소에 잘 전화하지 않는데 웬일인가 싶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동생이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엄마가 쓰러지셨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빨리 와.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엄마.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뛰어가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어디 가는 거야?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친정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오늘 동생네가 오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해요. 다녀와서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대답도 듣지 않고 집을 나섰어요. 뒤에서 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이 흐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복도의 은주가 벽에 기대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은주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소리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엄마가 돌아가셨어. 귓가에 울리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통화했었는데요. 날씨가 쌀쌀하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라고 하셨는데요. 감기 조심하라고, 잘 먹고 다니라고 하셨는데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계신 엄마를 봤습니다. 하얀 천이 덮여 있었어요. 제 손이 천을 걷어냈고 엄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온한 얼굴이었어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든 것 같았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손은 항상 따뜻했는데 이제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시댁에서 힘들 때마다 엄마한테 전화했었어요. 엄마는 항상 제 편이었습니다. 엄마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위로해줬고 힘을 줬습니다. 엄마가 있었기에 20년을 버틸 수 있었는데요. 이제 엄마가 없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겁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2일 동안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를 알려줬어요. 시어머니께도 문자를 보냈고 시동생 부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회의가 있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고 하셨어요. 시동생 부부는 아예 연락이 없었습니다. 조화 한 송이, 부의금 한 푼 없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친정 식구들과 엄마의 친구분들만 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제 남편도 안 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나는 이 사람들에게 뭐였을까? 장례식 마지막 날, 은주가 낡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 엄마가 언니 주라고 하셨어. 통장을 받아들고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어요. 잔액 13억 4,820만 원.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봤어요. 숫자가 똑같았습니다. 13억이었어요. 이게 뭐야?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라고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푼돈을 모으시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불리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 돈 전부를 저에게 주라고 유언하셨대요.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항상 낡은 옷을 입으셨고 아껴 쓰셨어요.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게 힘드실 텐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시댁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큰 돈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척 사셨을까요? 통장 안에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어요. 우리 은미에게. 이 돈으로 당당하게 살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고개 숙이지 말고. 엄마가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딸. 눈물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메모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가난한 척 사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무시당할까봐. 친정이 가난하면 더 무시당한다는 걸 아시고 일부러 가난한 척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제게 남겨주신 거였어요. 제가 힘들 때 이 돈이 힘이 되어주길 바라셨던 거죠. 엄마, 고마워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통장이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13억이라는 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었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시어머니, 저를 방관하던 남편, 저를 비웃던 시동생 부부. 그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달라질까? 아니면 더 심해질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오는 거야? 동생네 왔다 갔어.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갔다고. 저는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남기신 돈, 엄마가 남기신 편지,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씀.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메모를 또 한 번 읽었어요. 손끝으로 엄마의 글씨를 따라갔습니다.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당당하게 살아볼게요. 약속할게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환한 달이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요. 제 인생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견디며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제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용기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동생 은주와 함께 엄마가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30년 넘게 엄마가 사셨던 오래된 빌라 2층이었어요. 낡은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엄마가 안 계신다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엄마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된장 끓이던 냄새, 빨래 쌀던 냄새, 엄마가 쓰시던 핸드크림 향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만 없었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소파, 오래된 브라운관 TV, 벽에 걸린 저와 은주의 어린 시절 사진들.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모든 게 20년 전 그대로인데 엄마만 안 계셨어요. 은주가 엄마 방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를 열자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들, 투자 내역서들, 그리고 엄마가 손수 쓰신 메모들이었습니다. 은주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1995년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셨다고요. 매달 10만 원씩, 많을 때는 20만 원씩 저축하셨대요. 그렇게 5년을 모아서 2000년에 작은 상가 하나를 사셨다고 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봤어요. 엄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그 상가를 10년 뒤에 5배의 가격에 파셨대요.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사셨고, 그게 또 올랐고, 이렇게 계속 불리신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똑똑하셨다니.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사셨어요. 낡은 옷만 입으셨고, 시장 구석에서 장사하셨고, 늘 아껴 쓰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가난해서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명절 때마다 몇만 원씩 용돈을 드리면서도 미안했었거든요. 시댁에서 용돈 드리는 것조차 눈치 보이는 게 싫었지만 엄마가 힘드실 것 같아서 꼭 드렸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큰 재산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왜 가난한 척 사셨을까요? 은주가 또 다른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가 누렇게 바랜 오래된 편지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삐뚤삐뚤한 손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편지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시집간 후 엄마는 계속 제 걱정만 하셨대요. 시댁에서 무시당하진 않을까, 친정이 가난하다고 무시받지는 않을까 하고요. 그래서 엄마는 일부러 가난한 척 하셨다고 했어요. 시댁 사람들이 엄마를 무시해도 그게 저한테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친정 식구가 잘나 보이면 시댁에서 더 구박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하려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몰래 돈을 모으셨어요. 언젠가 제가 힘들 때 이 돈이 저한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해서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라고. 더 이상 눈치 보지 말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요.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자가 번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엄마는 저를 위해 평생을 숨기고 사셨던 거예요. 제가 시댁에서 조금이라도 덜 고생하게 하려고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희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엄마가 가난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시댁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다 알면서도 일부러 가난한 척 사셨던 겁니다. 엄마, 미안해요. 오후까지 친정집을 정리했습니다. 엄마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또 울었어요. 낡은 옷들, 아껴 쓰신 그릇들, 빛바랜 사진들, 모든 게 엄마의 흔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거든요. 거실에서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서 앉아. 과일도 깎아놨어. 뭐지? 과일을 깎아놨다고?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직접 과일을 깎아 놓으신 게 처음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시동생 부인 혜진 씨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에는 저를 보면 고개도 제대로 안 돌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녀는 제 손을 꼭 쥐며 미안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했다고요. 남편도 달라져 있었어요. 제 옆에 앉으며 고생했다고. 이제 좀 쉬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저녁 준비는 자기가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결혼 후 단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 본 적 없는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시동생 정민이가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프림과 설탕을 2스푼 넣었다고. 제 취향을 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민이는 제 커피 취향을 알 리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듯 행동했으니까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시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장모님 유산 정리는 잘 됐냐고요? 뭐 특별히 남기신 게 있냐고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는 거구나.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통장을 남기셨다고요. 13억 정도라고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모두의 눈이 제게 집중됐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고 시동생 부부는 서로를 쳐다봤으며 남편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계셨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단하신 분이었다며 감탄하셨습니다. 평소에는 가난한 친정이라고 무시하시던 그분이었는데 말이에요. 혜진 씨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 돈이 전부 제게 상속됐냐고요. 제가 그렇다고 하자 그녀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대단하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제 손에 손톱 하나 안 닿으려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직접 저녁을 준비했어요. 물론 라면을 끓이고 김치를 꺼낸 것뿐이었지만요. 시어머니는 제게 방에 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떠나면서 다음에 식사하자고 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13억이라는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모두가 달라졌네. 20년 동안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친절해졌어요.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그들의 친절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뒤에 있는 13억을 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에 남편의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 좋은 식당을 예약했다고.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사랑한다고 했어요. 사랑한다고? 결혼 후 남편이 제게 사랑한다고 말한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억이라는 돈이 생긴 날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네요. 씁쓸하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이상했어요.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말리셨어요. 피곤할 테니 쉬라고 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말이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신용카드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백화점 가서 옷을 사라고. 그동안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다고 했어요. 20년 동안 옷 한 벌 사는데도 눈치를 봤는데 오후에 시동생 부부가 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와서 밥만 얻어먹고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혜진 씨는 그동안 무뚝뚝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민이가 조심스럽게 부탁을 꺼냈습니다. 집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전세금이 올랐다고요. 5천만 원 정도 부족하다고 했어요. 잠깐만 빌려줄 수 있냐고.
6개월 안에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친절하게 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혜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정말 난처하다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거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 웃음이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이 간 후 한숨이 나왔어요. 다들 돈 때문에 친절한 거였구나.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고급 식당에 갔습니다.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나오는 곳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돈을 어디에 예금에 뒀냐고 물었어요. 이자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가 아는 펀드 매니저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 돈인데 벌써 투자를 생각하고 있네. 남편의 눈빛이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그 돈이 탐나는 거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그날 밤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살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엄마의 말씀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래. 엄마. 이제는 눈치 보지 않을게요. 휴대폰을 꺼내서 오랜 친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다니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비가 그쳤고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한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영희를 만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단골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영희는 2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낸 제 모든 걸 아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커피를 앞에 두고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 13억을 상속받은 것,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달라진 것까지요. 말하는 동안 영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한 걸 생각하면 한 푼도 줄 필요 없다고요.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변호사를 만난다는 건 본격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제 재산을 지킬 준비를 한다는 뜻이었어요. 영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더 이상 희생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 5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어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계셨지만 뭔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잠깐 할 말이 있다고.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고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씀을 돌리시다가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시동생네 집 전세 계약이 다음 달에 끝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대요.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시더니 시어머니께서 덧붙이셨어요. 며느리가 돈이 생겼으니 동생을 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바라만 봤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대답이 없자 조금 초조해 보이셨습니다. 6개월만 빌려주면 된다고. 꼭 갚을 거라고 하셨어요. 여유가 있는데 동생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면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다시 웃으시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틀 후 시동생 부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정민이가 사업 계획서라며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고 싶다고 했어요. 자본금으로 1억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혹시 저한테 빌릴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혜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1년 안에 갚을 수 있다고. 이자도 붙여서 드리겠다고 했어요. 형수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운한 표정을 지었지만 계속 부탁한다며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남편도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3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 후배인데 딱한 사정이 있다고. 1년 후에 이자 붙여서 갚겠다고 했대요. 저는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남편은 제 눈빛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한테 여유가 생겼으니 어려운 사람 좀 돕는 것도 좋지 않겠냐고요. 우리한테 여유라고? 제 돈인데 언제부터 우리 돈이 됐을까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다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좀 달랐어요.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생각을 너무 오래 한다고 하셨어요. 5천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고. 동생네가 얼마나 급한데 왜 이러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며느리가 그 돈을 물려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집안 덕분이라고요. 이 집에서 20년 동안 먹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먹고 살았다고? 저는 20년 동안 이 집의 하인처럼 살았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했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었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했어요. 그런데 먹고 살았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한 일들도 값어치가 있지 않냐고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히셨어요. 하지만 곧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말대꾸냐고. 돈 몇 푼 생겼다고 버릇이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돈입니다. 제가 어떻게 쓸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남편은 저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가짜 친절보다는 솔직한 냉대가 나았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돈이 생기더니 버릇이 없어졌다고. 대체 누굴 믿고 저러냐고 하셨습니다. 남편 보고 며느리를 단속하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답답하다고. 아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고 했어요. 13억이면 큰 돈인데 가족도 안 돕고 혼자 꽁꽁 숨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 돈이 될 텐데 지금 좀 쓰면 어떠냐고요. 며느리가 죽으면 남편이 상속받을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래도 그런 말씀은 하지 말라고. 아내도 들으면 기분 나쁠 거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비웃으셨어요. 며느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친정이 가난해서 무시하고 살았던 주제에 돈 몇 푼 생겼다고 주제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접시를 놓고 물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시당한 이유가 이거였어요. 친정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저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노리고 있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으면 상속받을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며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상속받는다는 말까지 다요. 더 이상 제 돈에 대해 말씀하지 마세요.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소리치셨지만 듣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지만 후회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제대로 말한 것 같았어요. 서랍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어요. 당당하게 살려.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엄마. 이제 저 당당하게 살 거예요. 휴대폰을 꺼내서 영희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강은미입니다. 상담받고 싶은데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제 재산을 지킬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당당한 달이었어요. 저도 이제 저렇게 당당하게 살 거예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하면서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작은 빌딩 7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옳은 일인지, 너무 과한 건 아닌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죽으면 상속받는다. 그 말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자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해서 변호사 이선영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날카로워 보이면서도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이 변호사는 제게 앉으라고 하더니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20년간 시댁에서 받은 대우,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일, 13억을 상속받은 것, 그리고 갑자기 달라진 시댁 식구들의 태도까지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지만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남편과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는지, 통장이 제 명의인지, 유언장이 있는지 등이었습니다. 저는 모두 제 명의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유언장도 남기셨다고 했어요. 이 변호사가 안심하라며 말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요. 저만의 고유 재산이라고 했어요. 남편이라도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제 돈이 정말 제 돈이구나. 이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다만 시댁 식구들이 압박을 가하거나 협박을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나 카톡은 저장하라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 재산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것도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힘내세요. 어머님께서 남겨주신 돈이잖아요. 당당하게 지키세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를 이해해주는 게 고마웠어요. 사무실을 나와서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영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어땠냐고요. 저는 이 변호사가 해준 말들을 전했습니다. 영희는 다행이라며 안도했어요. 그리고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은미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제 재산을 지키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정리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20년 동안 참고 산 것도 이제 한계라고 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 영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사람들과 계속 같이 살면 행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혼.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2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에요. 사랑은 식었지만 그래도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진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는 제게 직장을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이 편안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저는 좋아하던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결혼 2년 차, 아이가 안 생긴다고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제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탓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 명절 때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화를 내셨어요. 시집 온 여자가 명절에 친정에 가면 되냐고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명절에 친정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혼 10년 차, 엄마가 편찮으셔서 간호가 필요했어요. 친정에 가서 며칠 있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이 우선이라고 하셨어요. 남편은 동생한테 부탁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15년 차, 제 적금이 만기가 됐어요. 조금 모은 돈으로 뭘 하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그 돈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동생이 빚이 있다고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결혼 18년 차, 제 친구가 제 생일 파티를 해주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밤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일 파티에 가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이치대 며느리? 아니면 하이? 사진상. 그때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요. 저는 친구 만났다고 대답했어요.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자주 나간다고. 뭐 하러 다니냐고 물었어요. 혹시 돈 어떻게 할지 알아보러 다니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은 가족 돈이라고.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자기도 의견을 낼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돈이라고?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제 엄마가 제게 남기신 돈입니다. 가족 돈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부부가 되면 모든 게 공동이라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했어요. 20년 동안 누가 먹여 살렸는데 이제 와서 이러냐고 했습니다. 또 먹여 살렸다는 말이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남편이 먹여 살렸다고요? 제가 20년 동안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를 한 건 아무 가치도 없나요? 그 말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이 변호사가 준 명함을 봤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혼을 생각해 보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또 연락을 했어요.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영희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펼쳐보니 원룸 매물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가 말했어요. 혹시 따로 살 생각이 있으면 알아봐 두라고요. 좋은 곳들을 추려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따로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20년을 그 집에서 살았는데 나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영희는 진지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새 출발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영희도 10년 전에 이혼했었대요. 처음엔 무섭고 외로웠지만 지금은 그때 결단한 게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영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미야, 넌 아직 55살이야.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 건데 또 20년처럼 참고 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30년. 앞으로 30년을 또 시어머니 눈치 보고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 수는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행에 들렀습니다. 이 변호사의 조언대로 통장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13억을 다른 은행으로 이체하고 싶다고요. 직원은 큰 금액이라며 확인을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체가 완료됐습니다. 새 통장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뭔가 한 걸음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도착하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민이네가 다음 주에 집을 빼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안 도와주면 정말 길거리에 놔앉는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냐고.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 재산입니다. 제가 결정할 일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이런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 나가면 되는 거잖아. 방으로 들어가서 영희가 준 원룸 매물 정보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좋아 보이는 곳 몇 군데에 표시를 했어요. 이제 정말로 결정할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원룸 보러 가고 싶어. 내일 시간 돼. 영희의 답장은 빨리 왔어요. 당연하지. 내일 보자. 잘 생각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환한 달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길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희와 함께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세 곳을 둘러봤어요. 첫 번째는 너무 어두웠고 두 번째는 소음이 심했습니다.
세 번째 원룸은 마음에 들었어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고 조용한 동네였어요. 역에서도 가까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어요. 계약할 거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건 정말로 집을 나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중개인에게 말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손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 큰 돈이었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이게 제 자유의 값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들었어요. 변호사가 모든 대화를 녹음하라고 했었거든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요즘 버릇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감히 시어머니 말을 거역하지 못했을 텐데 돈이 생기니까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네는 정말 급하다고 했어요. 정민이가 대답했습니다. 방법이 있다고요. 형수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 알아내서 형한테 대리 출금을 시키면 된다고 했어요. 대리 출금.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건 불법 아니냐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정민이가 비웃었어요. 부부 사이 무슨 불법이냐고. 나중에 이혼해도 어차피 재산 분할 받을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끼어드셨어요. 좋은 방법이라고. 며느리 몰래 조금씩 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차피 며느리가 죽으면 다 아들 거니까 미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또 죽으면이란 말이네.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가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혜진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시어머님이 똑똑하시다고. 그렇게 하면 형님은 눈치도 못 챌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요. 아내 통장 정보를 알아내 보겠다고 했어요. 저는 녹음을 멈추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 돈을 훔치려고 계획하고 있었어. 벤치에 앉아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방금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영희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먼저 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었어요. 영희가 알겠다며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이미 갔고 거실에는 시어머니와 남편만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인사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이 다가왔어요. 갑자기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자기가 너무 무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유산을 어느 은행에 넣어뒀냐고요. 같이 재테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어요. 아직 생각 중이라고. 천천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물었어요. 통장은 어느 은행 거냐고. 카드는 만들었냐고 했습니다. 저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휴대폰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대리 출금. 몰래 조금씩 빼면. 어차피 죽으면 다 아들 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영희와 함께 이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계획이라고요. 대리 출금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조언했습니다. 당장 모든 통장의 비밀번호를 바꾸라고요. 은행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집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원룸 계약을 했다고 말했어요. 이 변호사는 잘했다고. 이사 날짜를 빨리 잡으라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영희가 물었어요. 괜찮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지만 해야 할 일은 해야지.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봤어요. 시어머니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닫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이 보여서 읽게 됐습니다. 며느리 은미가 들어온 지 1년이 됐다. 예쁘고 똑똑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들이 며느리한테만 잘해준다. 질투가 난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는 게 싫다. 집에만 있게 해야겠다. 며느리가 돈을 벌면 아들이 며느리 말만 들을 것 같다. 며느리 친정이 가난해서 다행이다. 덕분에 며느리가 눈치를 본다. 이게 편하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며느리 탓이다. 우리 아들이 문제일 리 없다. 페이지마다 저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의 기록이었어요.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며느리는 이 집 사람이다. 친정은 이제 남이다. 며느리 적금 500만 원을 받았다. 동생한테 줬다. 며느리는 당연히 시댁을 도와야 한다. 며느리가 요즘 말이 없다. 좋다. 순종적인 며느리가 최고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넘겼어요. 최근 기록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13억을 상속받았다. 우리 집안에 큰 돈이 생겼다. 다행이다. 며느리가 돈을 안 준다. 버릇 없어졌다. 길들여야 한다. 정민이가 좋은 생각을 했다. 며느리 몰래 돈을 빼내자고 했다. 똑똑한 아들이다.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 돈은 어차피 우리 아들 것이 될 테니까.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20년이 다 이런 마음이었구나. 시어머니는 저를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아들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순종적인 하인이길 바랐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가진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일기장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로 떨리는 건지 해방감으로 떨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다 알았어. 더 이상 미련 가질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저는 방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모은 제 물건들이 얼마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엄마의 사진과 편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방에 하나씩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20년의 흔적이 이게 다구나. 문득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라도 나가는 게 다행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영이었어요. 은미야, 이사는 언제 할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게. 혼자 할 거야? 응. 짐이 많지 않아. 영희가 말했어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혼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이제 곧 자유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감이 더 컸어요. 55살. 늦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어요. 당당하게 살려. 그럴게요. 엄마.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게요. 주말 이사를 앞두고 조용히 짐을 정리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엄마의 사진들을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모은 앨범들이었습니다. 결혼 전 엄마와 찍은 사진, 명절에 몰래 찍은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문득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잘하고 있어. 그 목소리가 제게 힘을 주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장미였습니다. 결혼 후 처음 받아보는 꽃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꽃을 건넸어요. 미안하다고, 그동안 무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바라만 봤어요.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시작됐구나.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님 건강하셨어요. 식사도 잘하셨고, TV도 보셨습니다. 목소리도 크셨고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했습니다. 2억 정도 필요하다고요. 2억. 저는 남편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했어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 치료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아들로서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프지 않았어요. 어제 저녁에도 저를 보며 버릇없다고 소리치셨으니까요. 목소리에 힘이 넘쳤었습니다. 아픈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언제부터 편찮으셨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일주일 전부터라고. 아니, 며칠 전부터라고.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셨는데요? 남편이 또 당황했습니다. 병원 이름을 대지 못했어요. 그냥 근처 병원이라고. 이름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거짓말이구나. 제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도 결국 그들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를 속이고 제 돈을 가져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도와달라고.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2억만 빌려달라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도 저 사람들과 한패였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로 어머니 걱정돼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어머님은 아프지 않으세요? 어제도 멀쩡하셨잖아요. 저한테 소리 지르실 때 목소리 얼마나 컸는데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들켰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계속 변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오해라고 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남편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딱딱한 얼굴이 됐어요. 목소리도 달라졌습니다. 그래, 알았어. 어머니는 아프지 않아. 하지만 우리한테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야. 우리 남편은 자기와 시댁 식구들을 한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리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동생이 정말로 집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어머니도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투자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너를 먹여 살렸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 말에 뭔가 터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먹여 살렸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거였어요. 제가 20년 동안 뭘 했는데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했잖아요. 시어머님 수발 들고, 명절 음식 혼자 만들고, 당신 뒷바라지 했잖아요. 그게 아무 가치도 없어요.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일 아니야? 시집 왔으면 당연히 해야지. 그럼 당신은 남편으로서 뭘 했는데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한테 소리 지르는 거였어요. 20년 동안 제 편 한 번 들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할 때 말려주신 적 있어요? 제가 힘들다고 할 때 위로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 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적금 500만 원 달라고 하셨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돈 한 푼도 안 돌려받았어요. 제가 친정어머니 병문안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요. 동생한테 부탁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 생일 파티도 못 가게 했잖아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하셨고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하면 시어머니 눈치 보라고 하셨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 없으시면서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이 집에서 먹고 자고 했잖아. 그게 다 돈이야. 네가 번 돈이 있어? 있었죠. 제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결혼 전에 저도 직장 다녔어요. 월급 받았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만두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요. 당신도 그 말에 동조하셨고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에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어요.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대화를 다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동생 부부도 따라 들어왔어요. 4명이 제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심판하려는 것처럼요. 시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누가 감히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사람을 차례로 바라봤어요. 혜진 씨가 거들었습니다. 형님, 우리는 정말 급해요. 다음 주에 집을 빼야 한다고요.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정민이도 말했습니다. 형수님,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에요? 가족.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서요. 제 돈이 필요할 때만 갑자기 가족이라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셨어요.
매섭게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도와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돈은 결국 우리 가족 돈이나 마찬가지야. 네가 죽으면 어차피 우리 아들이 받을 돈이잖아. 또 죽으면이라는 말.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남은 끈이 툭 하고 끊어졌어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돈은 제 거예요.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분노로 떨리는 거였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20년 동안 누가 재워주고 먹여줬는데 재워주고 먹여준 게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겁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했습니다. 저도 이 집에 기여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일했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 만들었고 시어머님 수발 들었어요. 그게 다 제 노동이고 제 시간이고 제 인생이에요. 그런데 왜 당연하게 여기세요? 시동생 부부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진 씨가 비웃었어요. 형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이요.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네요. 웃기지 마세요. 혜진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민이가 말했어요. 형수님, 그럼 우리가 길거리에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 왜 책임을 떠넘기세요? 남편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으며 애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 20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무릎을 꿇은 게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20년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어서더니 표정이 변했어요. 애원하던 얼굴이 사라지고 차가운 얼굴이 됐습니다. 후회할 거야.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세요. 내 사람이 제 방에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복도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난 목소리, 욕하는 소리, 제 욕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엄마, 저 해냈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습니다.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이사 갈게. 도와줄 수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당연하지. 몇 시에 갈까? 아침 8시에 집 앞으로 와줘. 잘 결정했어, 은미야. 저는 짐 싸기를 계속했습니다. 옷가지들을 가방에 넣고 엄마의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도 챙겼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밤하늘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자유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55살에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설렘이 더 컸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사는 거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방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20년 동안 잤던 방이었습니다. 이 천장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울면서 본 날도 많았고 한숨 쉬며 본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가 웃고 계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우리 딸.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저는 이 집을 떠날 거예요. 20년의 굴레에서 벗어날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55살.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늦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당당하게 사는 거요. 저에게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의 봄이었어요.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늦은 시간이었어요. 2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제가 오늘은 7시에 일어났습니다. 작은 저항이었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좋은 날씨였어요. 이사 가기 딱 좋은 날이었습니다. 어젯밤 싸둔 짐을 확인했습니다. 큰 가방 2개와 박스 3개. 20년의 삶이 이것뿐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짐이 적으니 떠나기 쉬웠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주름이 많았습니다. 55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특히 20년의 고생이 빗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어요. 단호하고 확고한 눈빛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옷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옷이었으니까요. 7시 반,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도 일찍 일어나 있었어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마시려고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오늘도 아침상 안 차릴 거야?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못 차립니다.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제가 쓴 컵이었지만 깨끗이 씻어서 제자리에 놓았어요. 마지막까지 정리하는 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8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준비됐어? 응. 다 됐어. 영희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방으로 함께 갔어요. 가방과 박스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적네. 우리 둘이서도 옮길 수 있겠어. 20년인데 이게 다야. 영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없이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짐을 하나씩 현관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스 하나를 들고 복도를 지나는데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제 손에 든 박스를 보시더니 문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현관에 박스를 내려놓고 돌아왔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대답해. 어디 가는 거냐고. 이사 갑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현관에 쌓인 짐들을 보더니 창백해졌어요.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이사 간다고 했잖아요. 진짜로 나갈 거야? 농담 아니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남은 가방을 들었어요. 영희가 다른 박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영희를 보시더니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남의 집 며느리를 꼬드긴 거야? 영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은미 친구입니다. 이사 도와주러 왔어요. 이사? 무슨 이사? 며느리가 시댁을 버리고 어디를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계속 짐을 옮겼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힘주어 잡았어요. 아팠습니다. 놓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놓지 않았어요. 안 돼. 갈 수 없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놓으세요. 여보,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어젯밤에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통하지 않았어요. 영희가 다가왔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팔 놓으세요. 안 놓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남편이 놀라서 손을 놨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선영 변호사였어요. 어제 전화로 부탁드렸던 겁니다. 오늘 함께 와달라고요. 이 변호사가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더 긴장됐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변호사를 보며 얼어붙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미 씨의 법률대리인 이선영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전문가의 목소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하리라고는 생각 못하신 거였죠. 거실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도착한 소리였습니다. 정민이와 혜진 씨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섰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 부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건넸어요. 재산분리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별거 통보서입니다. 남편이 서류를 받아들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아직은 별거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혼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것이 20년 동안 누가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항상 하시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지겹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을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닙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집안을 지켜온 겁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분명했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 직장 다녔어요. 제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이 그만두라고 하셨죠.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희생한 겁니다. 제 커리어를, 제 인생을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셨어요. 정민이가 끼어들었습니다. 형수님, 그래도 가족인데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차갑게 웃었어요. 가족이요? 제 목소리에 비웃음이 담겼습니다. 제가 힘들 때는 아무도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셨을 장례식에도 안 오셨죠. 제가 명절에 친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시집온 여자는 친정이 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라고요? 혜진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민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젯밤에 이어 또 무릎을 꿇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제발.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어요. 20년 늦었어요. 제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빛에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요. 마지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20년 동안 신고 벗었던 현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는 거였어요. 영희와 이 변호사가 짐을 들고 먼저 나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께서 소리쳤어요.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이 집 문 들어서지 마. 저는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79세의 노인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분노 밑에 두려움도 보였습니다. 저를 지배할 수 없게 됐다는 두려움. 며느리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었어요. 네. 다시 안 올게요. 제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어요. 남편이 벽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정민이와 혜진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같았어요. 눈치 보며 살았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의 집이 됐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20년의 무게가 벗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1층 입구에 영희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트렁크가 열려 있었어요. 짐을 실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셨어요. 힘드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혹시 연락이 오면 무시하세요. 협박이나 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 저한테 먼저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저와 영희만 남았어요. 차에 타려는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3층 무리지. 아니, 이제는 그 집 창문이 보였어요. 남편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보였어요. 슬픔, 후회,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영희가 시동을 걸었어요. 준비됐어? 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로 아파트가 점점 작아지는 게 보였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았어요. 울었습니다. 영희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운전하면서도 한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자유야. 영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였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저런 일상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 집으로 향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곳이었어요. 20분쯤 달렸을까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다 왔어. 사진상.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나무가 많았어요. 햇살이 좋았습니다. 평화로운 동네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입구가 보였어요. 2층이 제 집이었습니다. 짐을 들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열쇠를 꺼냈습니다.
새 열쇠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 문 앞에 펼쳐졌어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짐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부엌, 작은 욕실, 작은 방. 하나하나가 소중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였습니다. 나무 냄새가 났어요. 영희가 옆에 섰습니다.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진심이었습니다. 좁았지만 자유가 있었어요. 작았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가자. 방문을 잠그고 나왔습니다. 제 열쇠로 제 집을 잠그는 거였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봄 햇살이었습니다. 55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엄마, 지켜봐 주세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어디선가 웃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영희와 함께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이었어요. 자유로운 발걸음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이었어요. 저는 작은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순자의 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3개월 전에 문을 연 카페였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차린 거였어요. 작은 카페였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좋은 향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맞는 향이지만 여전히 좋았어요. 카페는 아담했습니다. 테이블 6개, 의자 18개.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벽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시는 사진이었어요. 매일 아침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혼잣말이었지만 습관이 됐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는 게요. 에스프레소 머신을 켰습니다. 잉잉 소리가 났어요. 좋은 소리였습니다. 일하는 소리였으니까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벚꽃 향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리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바쁜 아침이었습니다. 9시 정각. 첫 손님이 오셨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어요. 매일 아침 오시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잠시만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좋네요.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창가에 앉으셨습니다. 커피를 드시며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시간이었어요. 대부분 출근 전에 커피를 사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빴지만 좋았어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10시쯤 영희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은미야, 오늘 손님 많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영희가 자주 왔습니다. 거의 매일 들렀어요. 커피도 마시고 제 얼굴도 보고요.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영희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표정 좋다.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날씨가 좋아서. 진심이었습니다. 요즘은 작은 것에도 행복했어요. 날씨가 좋은 것, 커피 향이 좋은 것, 손님이 웃는 것.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영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어요.
어제 본 드라마, 맛있었던 음식, 재밌었던 일들. 평범한 대화였지만 소중했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댁에서 늘 눈치를 봤었어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웃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마음껏 웃을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습니다. 손님이 줄었어요. 한가한 시간이었습니다. 카운터를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을 떠나던 날이요. 무섭고 불안했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혼자 살 수 있을까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어요. 1년을 버텼습니다. 아니, 버틴 게 아니라 살아낸 거였어요. 행복하게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웠어요. 밤이 되면 무서웠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인 게 편해졌어요. 원룸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눈치 볼 일이 없었어요. 저녁에 들어와도 잔소리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원하는 시간에 일어났어요. 4개월쯤 지났을 때 카페를 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희가 도와줬어요. 이 변호사도 법적인 부분을 도와줬습니다. 작은 카페였지만 제 꿈이었어요. 엄마 이름을 딴 카페. 엄마의 사랑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3개월 전 오픈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없었어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차츰 단골이 생겼어요. 동네 할머니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학생들. 하나씩 단골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오후 3시쯤 이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혼 조정 최종 합의됐어요. 축하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였어요. 6개월 동안 협의 이혼을 진행했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반대하셨고요. 하지만 결국 합의했습니다. 제 3분할은 없었어요. 상속받은 재산은 제 고유 재산이었으니까요.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자유였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슬픈 건 아니었습니다. 후련했어요. 20년의 굴레가 완전히 끝난 거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자유예요. 오후 4시.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고개를 들었는데 남편이었어요.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살이 빠졌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긴장됐어요. 하지만 동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짧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카운터 앞에 의자에 앉았어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긴장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내렸습니다. 침착하게 만들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커피를 놓았습니다. 남편이 커피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냥 커피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돌아가서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길요.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페. 잘 꾸며놨네. 고맙습니다. 존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이제 남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순자의 꿈. 장모님 이름이지? 네.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침묵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바람에 날려 유리창에 부딪혔다가 떨어졌어요.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짧은 사과였습니다. 제 표정 변하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어요. 1년 전까지는요. 나도 힘들었어. 너 없으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표정을 살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기다렸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다고요. 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달라지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었어요.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기대했던 거였나 봐요. 왜? 나 정말 변했어. 달라졌다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도 잘 사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었어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저 끝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여. 너 정말 행복해 보여.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어요. 네. 행복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으니까요.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을 카운터에 놓았어요.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정말로. 당신도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떠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골목을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외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미련도 없었습니다. 카운터에 놓인 돈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일을 계속했어요. 저녁 6시. 문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청소를 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기계를 정리했어요. 매일 하는 일이었지만 좋았습니다. 제 가게를 제 손으로 정리하는 거였으니까요. 청소를 마치고 엄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엄마께 인사를 드렸어요. 엄마, 오늘 정우가 왔었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엄마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요. 엄마 덕분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돈으로 이렇게 카페를 차렸어요.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요. 저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라시던 대로요. 엄마가 웃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항상 웃고 계셨어요. 고마워요. 엄마.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봄밤이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들이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 집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서 오늘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만난 일, 거절한 일, 그리고 이혼이 최종 합의되니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5살. 늦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시작이었으니까요. 앞으로 30년, 어쩌면 40년을 더 살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눈치 보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엄마, 지켜봐 주세요.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거요. 혼잣말이었지만 엄마한테 닿을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내일 아침이 기대됐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할 생각을 하니 설렜어요.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요. 55세. 강은희. 드디어 제 인생을 사는 여자가 됐습니다. 20년의 굴레에서 벗어나 1년의 방황을 거쳐 이제 진짜 제 길을 걷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었어요. 내일도 좋은 날이 될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요.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강은미의 새로운 인생.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인생.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 때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넬 때마다, 엄마 사진을 보며 미소 지을 때마다 그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영원히.